나는 내 집에서, 내 방에서 내 냄새 나는 이불 덮고 죽고 싶다. 79세 할머니의 그 말이 나왔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딸은 눈물을 흘렸고 아들은 목이 메었어요. 여긴 감옥 같다. 50년을 국수집 사장으로 살아온 사람.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기를 원했던 사람. 하지만 건강할 때 준비하지 못한 순간 그 모든 게 빼앗겼어요. 결정권도, 시간도, 심지어 죽음도. 그 이야기는 누군가의 어머니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저는 박말순입니다. 올해 79세, 전라도 광주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에 있는 2층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이 집은 낡았습니다. 벽이 누렇게 변색되었고 문틀도 헐었어요. 지붕도 여름이면 빗소리가 요란합니다. 마당의 돌계단은 수십 년 발이 다니며 움푹 패여 있고 대문은 개폐가 부드럽지 못해요. 비가 오면 처마에서 물이 흐르고 창문은 겨울이 되면 성에가 낀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고르고 또 골라서 샀던 집이거든요. 그때 나는 50대였어요. 남편과 함께 이 골목을 걷고 집을 둘러보고 손을 맞잡고 결정했어요. 여기로 하자. 그 목소리가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돌아요. 그 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남편은 5년 전 심근경색으로 떠났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아침을 먹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럼 그대로였어요. 119를 불렀지만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혼자였어요. 처음 몇 달은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을 해놓고도 며칠을 그냥 두었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남편이 신문을 펼치는 소리도 없고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리는 목소리도 없었어요. 밤이 되면 침대 옆이 너무 차가워서 안고 있던 베개를 더 꽉 껴안았어요. 그렇게 밤을 지나고 또 밤을 지났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50년을 국수집 사장으로 지낸 자존심 말이에요. 아침 5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내려갔어요. 국수면을 삶고 육수를 끓이고 손으로 직접 계산했어요. 외상은 정확히 기록했고 좋은 재료는 조금 더 주고받았어요. 말순이 할머니, 국수 정말 맛있네. 이런 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50년 동안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보았어요. 집을 유지했어요. 우리가 함께 이루어낸 거였어요. 내가 시장에서 국수를 끓고 있을 때 남편은 집을 지켜줬어요. 그런 자존심이 남편이 떠난 후에도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나는 국수집 사장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딸 지혜는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병원 중환자실에서요. 말 그대로 죽음과 삶 사이를 오가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알아요. 주말에 내려올 때면 얼굴이 하얀 것 같아요. 아들 준호는 수원의 회사에서 일해요. 결혼했고 아이도 있어요. 아이를 키우고 아내를 챙기고 회사도 다니고. 그 와중에 광주에 있는 나를 생각한대요. 둘 다 자기 삶이 바쁜데 번갈아 가며 광주로 내려와 줍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말이에요. 그럴 때면 나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왜 이런 짐을 만들었나 하는 마음 말이에요. 지혜가 부엌을 돌아다니며 신경을 씁니다. 가스레인지를 한 번, 또 한 번 확인합니다. 밸브를 잠그고 손을 댔다 뗐다를 반복해요. 그리고는 나를 본다. 내 눈을 본다. 그 눈빛 안에는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정말 확인했어, 엄마. 응, 봤어. 하지만 나도 내 대답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 불안함이었어요. 자식들의 불안함과 내 불안함이 겹쳐지는 순간 말이에요. 준호도 약통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약 먹는 시간이 적혀 있는 메모지를 냉장고에 붙여 놓으며 확인합니다. 손가락으로 각 시간대를 짚으며 말해요. 엄마, 이건 아침 9시에 먹으시고, 이건 점심 1시, 그리고 저녁 8시예요. 꼭 이 시간에 먹으셔야 돼요. 시간을 어기면 안 좋대요. 내가 알았어라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준호는 또 다시 설명해요. 마치 처음 듣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요. 내 귀에는 이미 익숙한 말이지만 그의 입에서는 또 새롭게 나온다. 그건 결국 같은 말의 반복일 뿐이에요. 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을, 내 기억력에 대한 의심을 말이에요. 저는 늘 이렇게 받아쳤어요. 약간 버럭거리는 목소리로요. 알어. 나를 뭘로 봐? 아직 멀쩡혀. 네 엄마가 바보냐? 그렇게 큼지막한 목소리를 냈지만 돌아서는 순간 화들짝 놀랐어요. 기억이 자꾸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고혈압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또 먹곤 했어요. 약병 옆에 약통을 놓고는 어느 것을 이미 먹었는지 헷갈렸어요.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해서 이웃이 올라와 아줌마 가스 냄새 난다고 말할 때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날짜도 자꾸 헷갈렸어요.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수요일이라고 할 때 그 기분이란. 답답했어요. 마치 미로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것처럼요. 밤에 문을 닫고 누워있으면 가끔 이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나 진짜 혼자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발을 디뎠는데 바닥이 없었던 그런 느낌 말이에요.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천천히 숨을 쉬어야 했어요. 자식들에게 그 말을 꺼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힘들어, 도와줘. 나 혼자 못하겠어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엄마, 그럼 요양원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이 돌아올까 봐 입술을 깨물었어요. 요양원. 그 말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무섭기도 했고요. 저는 겉으로는 나는 아직 괜찮다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가스레인지 확인하는 지혜를 쓸어내리면서 약통을 만지작거리는 준호에게 알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묵직한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벽에 난 첫 번째 균열처럼요. 작지만 더 이상 메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균열 말이에요. 국수집 사장으로서의 자존심과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그 둘 사이에서 저는 매일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걸 알아야 하는데 누구도 그 진실을 듣지 못할 것 같았어요. 자식들도 모를 것 같았어요. 그들은 자기들 삶이 바쁘니까요. 그렇게 밤이 오면 나는 혼자 이 집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자꾸 깨물고 있었어요.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고요. 박말순이라는 이 이름, 국수집 사장이라는 정체성을 붙잡으려고요. 하지만 점점 흐릿해지는 기억들, 자꾸 헷갈리는 약과 가스레인지, 그리고 밤마다 올라오는 그 질문. 나 진짜 혼자 살아도 되는 건가? 아직은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흐름이 나를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알아요. 나는 아직 멀쩡하다는 것을. 아직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집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나는 믿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시장이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나갔어요. 김치 좀 사고 멸치도 사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습관이었어요. 5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장바구니를 들고 집 앞 비탈길 계단을 내려갔어요.
평생 오르내리던 익숙한 길이라 긴장을 풀었어요. 손잡이도 잡지 않았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젖은 계단에 발이 미끄러졌어요. 그 순간의 느낌을 지금도 생생해요.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바닥이 사라졌다. 하나, 둘, 셋. 계단을 굴러 떨어지며 허리, 옆구리, 엉덩이가 모두 부딪혔어요. 시멘트 계단은 차갑고 딱딱했어요. 나는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손으로 계단을 짚어봤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 이게 뭐 하는? 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시장 상인들이 달려와 외쳤어요. 아줌마, 움직이지 마세요. 누군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곧 119 소리가 들렸어요. 골목이 시끄러워졌어요. 사람들이 모여 나를 내려다봤어요. 그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미안했어요. 폐를 끼쳐서요. 구급차 안에서 나는 천장을 봤어요. 응급구조사가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물었지만 어디가 아픈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아팠어요. 병원의 하얀 천장을 봤어요. 의사가 방에 들어왔어요. 차트를 들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 고관절에 골절이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고관절, 골절.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뼈가 부러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내가 처리할 수 없었어요. 뼛속 깊은 곳이 깨진 건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뭔가 더 중요한 것처럼요. 차트를 보니 최근에 약 복용을 헷갈린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가스를 끄는 것도 깜빡하셨고 시간이나 날짜를 혼동하신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의사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는 더 천천히 마치 아이에게 설명하듯이요. 검사 결과를 보니 경도인지장애, 초기 치매 의심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뭐였어요? 치매. 그 단어가 내 안에서 떨어졌어요. 침대 옆에 앉아 있던 딸 지혜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뭔가 큰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걸 느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결정의 주인공이 아니라 대상이었어요. 어머니, 혼자 지내기는 이제 너무 위험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내게 화난 게 아니라 나를 잃을까봐 무서워하는 목소리였어요. 병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준호도 내려와 있었어요. 둘 다 피곤해 보였어요. 지혜는 퇴근 후 바로 내려온 것 같았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준호는 회사 옷을 입은 채였어요. 안경을 벗었다 썼다를 반복했어요.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자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요양병원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재활을 받으시고 지혜가 자신의 생각을 더했어요. 아니면 광주 근처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주말에 자주 찾아갈 수 있고요. 그들은 선택지를 주는 척했지만 모두 나를 어딘가로 보내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준호가 다시 말했어요. 집으로 가신다면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엄마 혼자는 못 봐요. 우리도 일이 있고 아이도 있고. 그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합리적이었어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도와주기엔 지혜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건 나에게 화낸 게 아니었어요. 자신과 오빠를 원망하는 목소리였어요. 나는 침대 위에 누워 있으면서
이 결정에서 내가 빠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를 위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들을 위한 결정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저는 단호해 보이려고 했어요. 난 집이 좋아. 그냥 집에 보내라. 그렇게 말했지만 내 목소리가 작았어요. 힘이 없었어요. 엄마, 그럼 누가 챙기세요? 약도 먹어야 하고, 밥도 챙겨야 하고,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건 불안의 목소리였어요. 침묵이 또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커다란 짐이 되어 있었어요. 결국 지혜가 말했어요. 그건 제안이라기보다 선언이었어요. 엄마,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해 볼게요. 그건 이미 정해진 길이라는 뜻이었어요. 평가 과정이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내 몸을 이리저리 들었다 놨다 하며 검사했어요. 팔을 들어보라, 다리를 구부려 보라. 한 발 위에 올라서 있어봐. 숫자를 거꾸로 세어봐. 기억력 검사도 했어요. 보드에 그려진 오각형과 삼각형을 따라 그리라고 했어요. 내 손이 떨렸어요. 선이 맞지 않았어요. 아이도 아닌데 이렇게 안 되다니. 손가락으로 계산도 했어요. 100에서 7 빼세요. 그 다음 또 7을 빼세요. 93점, 86점, 79점. 뭔가 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2등급이 나왔어요.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등급이었어요. 그건 내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요양원 입소라는 길이 현실적인 선택으로 굳어졌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걷다가 갑자기 벽에 막힌 것처럼요. 더 이상 선택의 폭이 없었어요. 저는 끝까지 반발하지 못했어요. 대신 내 마음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자식들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밤이 되면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50년을 국수집 사장으로 살아온 사람이 지금은 누군가에게 돌봐줘야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뼈가 부러졌고 기억이 흐릿해졌고 결정권을 잃었어요. 나도 연금은 나오니까 뭐. 내가 스스로를 설득해야 했어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을 미안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없어진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을 사람이 될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퇴원 날이 정해졌어요. 광주 외곽의 요양원이었어요. 병실을 나갈 때 나는 다시는 이 침대로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병원을 떠나며 나는 무언가를 남기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무언가 빼앗기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자존심이 흔들렸어요. 기억력이 불안했어요. 아들,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았어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어요. 내가 정말로 가야 하는 곳인가? 가면 뭐가 달라질까? 그곳에서 나는 누가 될까? 거기가 내가 늙어가는 곳이 될까? 거기가 내가 사라지는 곳이 될까? 그런 질문들을 안고 나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내 맘을 물어보지 않는 가운데서요. 광주 외곽 새로 지어진 요양원이었어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호텔 같은 노후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설은 깨끗했어요. 프로그램실, 재활실, 정원까지 잘 꾸며져 있었어요. 벽은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복도에는 장미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원장이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어르신, 여기 오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식사도 규칙적으로 드시고 재활도 받으시고요. 그 말이 거짓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모든 말의 절반만 사실이었어요. 첫날 밤부터 나는 다른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 방송 소리로 강제 기상이었어요. 어르신들, 일어나세요. 화장실 다녀오셔야죠. 목소리가 군대 같았어요. 부드럽지 않았어요. 마치 수감자를 깨우는 경비대 같았어요.
방 4명, 옆방 4명이 화장실 2칸 앞에 줄을 섰어요. 8명이 2개의 화장실을 나눠 써야 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움직임이 느린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들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규칙이었거든요. 집에서는 천천히 가던 화장실도 여기서는 순서 안에 끝내야 하는 곳이 되었어요.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시설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는 거였어요. 할머니, 이제 나가셔야 돼요. 다음 분 계셔요. 가시던 할머니가 옷을 다 입지도 못한 채 나왔어요. 손가락으로 단추를 채울 시간도 없었어요. 복도에서 직원들 대화가 들렸어요. 205, 할머니, 또 밥 안 드신대. 또야? 진짜 힘들어 죽겠어. 간호사 입장에서는 그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많이 힘들었겠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깨어났어요. 204호 할머니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그걸 말해주지 않았어요. 침대만 정리돼 있었어요. 깨끗하게요. 간호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어제 밤에 돌아가셨어요. 어르신들 놀라실까봐 조용히 모셔다 드렸어요. 그 말이 뭐였어요? 돌아가셨다. 죽었다. 아침 일찍 깨어나 화장실 순서를 기다리던 그 할머니가 곧이어 새 입소자를 받기 위해 침대가 정리되었어요. 청소를 했어요. 시트를 갈았어요. 죽음조차 조용히 처리되는 공간이었어요. 애도도 눈물도 추억도 없이 빈 침대 한 칸만 남았어요. 내 가슴에 묵직한 공포가 올라왔어요. 마치 깊은 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어요. 이 모든 경험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느낌은 점점 옅어졌어요. 대신 다른 감정들이 올라왔어요. 답답하다. 수치스럽다. 마침내 여긴 감옥 같다. 그렇게 생각이 변해갔어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요. 어느 날 새벽 나는 낯선 천장을 보며 깨어났어요. 여기가 어디더라? 잠시 후 요양원이구나 하는 순간 가슴이 쿡 내려앉았어요. 이곳이 내 집이라는 걸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며칠 전 돌아가신 204호 할머니의 빈 침대가 아직 눈에 선했어요. 나도 여기서 늙어가다가 그냥 저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나는 이곳에서 누구인가? 박말순인가? 아니면 204호인가? 그 질문이 끝나지 않았어요. 재활실에서 물리치료사 정민이 말했어요. 말순 어머님, 요즘 걸음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이 정도면 집에서도 지팡이 짚고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나를 깨웠어요. 아, 그래. 나는 여기만의 사람이 아니야. 밖에도 있었어. 내 집이 있었어. 그 오래되고 낡은 집, 골목 계단, 이웃들, 모두가 나를 알던 곳이 있었어. 이곳은 전부가 아니었어요. 임시 정거장일 수 있었어요. 그 말 이후 나는 처음으로 선택을 했어요. 내가 나가고 싶다면 그만큼의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 거구나. 재활에 올인했어요. 매일 아침 재활실에 갔어요. 평행봉을 잡고 더 멀리, 더 오래 걷기. 처음엔 10걸음도 안 되는데 나중엔 50걸음을 걸었어요. 허벅지에 근육이 다시 생겼어요. 방에서도 침대만 바라보지 않고 복도를 천천히 도는 연습을 했어요. 바퀴 휠체어를 밀며 복도를 한 바퀴 또 한 바퀴. 다른 입소자들이 프로그램으로 나갔을 때 나는 혼자 복도에서 움직였어요. 약 복용 시간, 날짜를 직접 달력에 표시하며 인지 훈련을 했어요. 손으로 직접 쓰는 거였어요. 그건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누군가 날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나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나 자신과 대화했어요. 주치의 회진이 있었어요. 의사가 나를 진찰했어요. 운동 능력, 인지 상태, 안정성. 모든 걸 체크했어요. 나는 의사의 눈을 봤어요. 선생 양반, 나 집에 가고 싶어요. 방문 요양 그거 받으면서 살면 안 되겠소?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떠올려야 했던지, 얼마나 많은 침묵을 거쳐야 했던지. 의사는 차트를 보며 진지하게 평가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처럼 운동 잘하시면 가능하십니다. 다만 자녀분들 동의가 필요해요. 안전 문제도 있고 누군가는 매일 와줘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알았어요. 이제 싸움의 상대가 바뀌었다는 걸. 요양원 직원이 아니라 안전이 우선이라고 믿는 자식들의 마음이었다는 걸. 그건 더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스스로 정리했어요. 여긴 나를 살게 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관리하는 곳이구나. 나는 여기 못 산다. 내 냄새가 없다. 내 시간이 없다. 이곳에서는 내가 뭔가가 아니라 숫자일 뿐이다. 호수, 침대 번호. 그런 깨달음들이 하나씩 쌓였어요. 마치 벽돌을 쌓듯이요. 동시에 또 다른 깨달음도 생겼어요.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내 걸음이 나아지고 있다. 내 기억도 더 선명해지고 있다. 나는 아직 나을 수 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면서 집에 머물기. 그게 내 다음 목표였어요. 가능한 목표였어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요. 아직 길은 멀었어요. 자식들을 설득해야 했어요. 그들의 불안감을 안아줘야 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나는 앞을 봤어요. 뒤가 아니라 앞을 말이에요. 이곳은 끝이 아니라 거쳐가는 곳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작지만 분명하게 생겨났어요. 204호 할머니의 빈 침대를 보며 나는 생각했어요. 난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건 결심이었어요. 주말 면회가 있었어요. 지혜와 준호가 함께 내려왔어요. 둘 다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나를 보는 눈빛이 전과는 달랐어요. 나는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나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침묵이 흘렀어요. 처음엔 지혜가 망설였어요. 엄마, 여기 계시는 게 더 안전하긴 해요. 그 말이 반복이었어요. 병원에서 가족회의에서 몇 번이나 들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나는 느린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우릴 너무 많이 맡겨놨다. 우리는 그냥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짐 같아. 목이 메였어요. 화장실도 눈치 봐야 하고, 밥도 시간 안에 먹어야 하고, 죽어도 조용히 치워지고. 지혜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내가 계속했어요. 204호 할머니 생각나. 아침마다 함께 있던 할머니. 같이 밥 먹고 화장실 기다리던 할머니.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루아침에 침대만 남겨졌어. 추도식도 눈물도 기도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청소되고 새 사람이 들어왔어. 그뿐이야. 나는 자식들의 눈을 봤어요. 나는 내 집에서, 내 방에서, 내 냄새 나는 이불 덮고 싶어.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곳에서. 침묵이 다시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들었어요. 자식들의 심장 소리를.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우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어요.
우린 엄마 마음보다 우리 편한 걸 먼저 생각했나 봐요. 일이 많고 아이들도 있고. 근데 그게 핑계였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엄마 얘기를 제대로 들었어야 했어요. 요양원에 가시면 더 안전하겠지 하는 우리 생각만 했어요. 준호가 나를 봤어요. 엄마, 알겠어요. 집으로 가요. 그건 부탁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식으로서의 다짐이었어요. 우리가 알아볼게. 방문 요양 서비스 받으시면서 우린 주말마다 내려올게.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니들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 목소리가 커졌어요. 니들도 바빴고 나도 이해했어. 너희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 단지 방법이 달랐을 뿐이야. 나는 딸을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부턴 우리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혜가 나를 안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퇴소날 짐은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약병들. 내가 쌓은 게 거의 없었어요. 몇 달을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그건 이곳이 내 집이 아니었다는 증거였어요. 요양원 현관을 나설 때 겨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아이고, 이게 사람 사는 공기지. 집으로 돌아온 뒤 집은 조용했어요. 오래된 집이었어요. 벽도 헐었고 지붕도 낡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내 것이었어요. 그 밤 나는 침대에 누웠어요. 낡은 이불이었어요. 하지만 내 냄새가 났어요. 눈물이 흐르며 동시에 웃음이 났어요. 집이다. 내 집이야. 다음 날 아침 방문 요양보호사 이소영이 왔어요. 젊은 여자였어요. 얼굴이 밝고 말투가 따뜻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이소영입니다. 앞으로 매일 와서 할머니 돌봐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보호사님. 잘 부탁해요. 이소영은 나와 함께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낯선 사람과 하루를 함께 한다는 게요. 하지만 이소영은 달랐어요. 요양원의 직원과는 달랐어요. 아침이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할머니, 밥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지으세요? 이런 국수 말씀하신 거예요? 응, 맞아. 한때는 이런 밥을 사람들한테 팔았지. 50년을 말이야.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요양원에서는 절대 하지 않았던 말들이었어요. 50년이요. 우와, 할머니 정말 대단하신데요. 이소영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있었어요. 그건 도움을 받는 이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나를 보는 눈이었어요. 청소도 함께 했어요. 요양원처럼 빠르게가 아니라 내 속도로요. 할머니, 여기 이렇게 청소하고 싶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청소했어요. 내가 만지고 싶은 것들을 만지며요. 운동도 함께 했어요.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할머니, 날씨 좋네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좋은 운동이에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속도로. 할머니, 다리 정말 좋아지셨어요. 처음보다 훨씬 나아지셨어요. 계속하면 더 나아질 거예요. 그 말은 재활사의 전문적인 평가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를 믿는 누군가의 응원이었어요. 내 몸이 내 것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동시에 내 자존심도 돌아오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시간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산책을 했어요. 그건 매우 사소한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큰 자유였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의사는 말했어요. 요양원에 계실 때보다 훨씬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인지 상태도 안정적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나는 매일 거울을 봤어요. 예전 시장 국수집 사장님의 눈빛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골목 벤치에서 동네 할머니들을 봤어요. 나이 들면 결국 요양원 가지 뭐.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들에게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요양원도 좋은 점은 많아. 집이 훨씬 좋을 뿐이지만. 할머니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 준비해. 운동하고 밥 잘 챙겨 먹고 머리도 굴리고. 내가 멈췄어요. 건강할 때 준비 안 하면 내 삶의 마지막 결정권도 내가 못 쥐게 된다. 할머니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들은 알 거야. 내 말 속에 든 무게를. 지혜와 준호가 자주 내려왔어요. 처음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들은 웃음이 더 많아졌어요. 엄마, 우리 여름에 같이 밥 먹을래? 엄마 국수 먹고 싶어. 응, 좋지. 그때 국수 한번 끓여볼게. 국수를 끓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 지혜가 웃었어요. 그건 나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건 내가 다시 나였다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에 행복함이 가슴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깊어졌어요. 약속대로 지혜와 준호가 내려왔어요. 준호의 아이들도 함께였어요. 손자, 손녀를 오랜만에 봤어요. 그들은 다 컸어요. 집 거실에 우리가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내가 끓인 국수가 있었어요. 오후에 햇빛이 방 안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낡은 창문을 통과한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손자, 손녀들은 연신 내가 끓인 국수를 맛있다고 칭찬해주며 밝게 웃어주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여름이 깊어졌어요. 의사는 말했어요. 할머니, 회복이 정말 좋으세요? 이제 거의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골절도 잘 낫고, 인지 기능도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요양원 다녀오실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회복되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내 다리는 튼튼했어요. 내 기억도 선명했어요. 내 집은 따뜻했어요. 이소영도 계속 내 곁에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저 안 와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 건강해지셨어요. 내가 이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예전처럼 계속 와줘. 내가 좋아서 그래. 그리고 넌 이제 나의 친구야. 보호사가 아니라. 이소영이 웃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요양원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나를 담당했던 간호사가 썼어요. 박말순 어르신께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박 어르신이 저희 시설을 떠나신 후로도 종종 생각합니다. 어르신은 우리 시설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이 떠나신 후 우리는 입소자 분들의 개별 시간표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시간을 더 충분히 드리고 밥 먹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돌아가실 때는 추도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제 이 시설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내 눈물이 났어요. 내가 못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204호 할머니를 살려내지도 못했고 요양원의 모든 할머니들을 구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내가 떠난 후 뭔가가 바뀌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누군가 들어올 다음 사람들을 위한 변화였어요. 가을이 왔어요. 곧 겨울이 올 거고 다시 해가 지나 봄이 오겠죠. 나는 여기서 그 계절들을 맞이할 거예요. 내 집에서, 내 시간으로, 내 선택으로. 때론 손이 떨렸어요.
때론 기억이 흐릿했어요. 하지만 나는 압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지혜와 준호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고, 요양보호사가 있고, 다시 만난 친구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 박말순이라는 걸. 국수집 사장으로서의 자존심, 50년의 기억, 내 집의 주인. 모두를 잃지 않았어요. 아니, 더 소중하게 되었어요. 혹시 누가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건강할 때 준비해. 그래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편안해할 수 있어. 그건 경고가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이 삶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이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